뉴라이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오늘날 이렇게 평범한 우리 이제 대학생이나 젊은이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호소력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니들 자꾸만 대한민국하고 너희 선배들이 말이지, 대한민국을 보고 분단국가라든지 분단정부라고 얘기하거나, 독재는 이렇게 얘기한다. 니들 보니까 보면 일제시대 식민지가 있었고, 식민지시대가 있었는데, 식민지 다음에 뭐냐면 해방이 되었는데, 이걸 해방이라고 안 하고 꼭 분단이라고 부르더라. 그지? 분단이라 그러고, 여기서 뭐냐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꼭 분단 정부라든지 분단 체제라고 한다.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 정부를 모독하고 있다. 니들이. 분단 정부. 더구나 이 분단 정부의 내용을 뭐라고 했냐?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독재 정권이라고, 그 다음에 친미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때로는 친일파들이, 친일 세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을 무척 훼손하고 있다, 너희들이. 근데 잘 생각해보자.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쁜 나라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던지는 질문은 흔히 한국의 좌파들이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분단 정권이고, 친일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어왔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이고, 친미로 이어왔던 아주 문제가 많은 정권이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런 얘기예요. 뭔데요? 했더니, 이거 잘 생각해봐. 아까 말한 그대로. 자, 우리 대한민국 역사 1948년부터인데, 48년 8월 15일부터인데, 이건 45년 8월 15일이다? 이러면서 쭉 올 때, 자, 60년대부터 70년대 한번 보자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봐라. 세계사적으로 초고속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1950년 6.25 때 한번 볼래? 1950년 때 우리나라는 뭐냐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 못했어요. 국민소득 통계가, GDP가. 즉,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 못했던 우리가 60년대까지 이렇게 완만하다가 이렇게 왔다. 이 고도성장, 이것도 부정할래? 이건 부정 못하잖아.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 너희 아버지 하더라도 60대 밥 2끼 먹다가 70대 들어서 밥 3끼 먹었어. 밥 한 그릇에 통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나도 통할 수 있어요. 3끼 못 먹었거든. 분명하잖아. 맞아. 3끼로 늘어났어요. 실감이 나거든. 처음. 이 고도성장이 있었다. 이 고도성장 자체 부정할 수 없지 않냐. 이게 고도성장 드디어 우리는 뭐냐. 이제는 OECD 국가로까지 진입했다. 이 놀라운 경제성장. 봐라. 자, 그리고 반대로 북한은 봐라. 이 뉴라이트입니다. 우린 북한 60년대까지 대한민국 앞섰다는 게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68년부터 주체사상할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같다. 자, 그래서 경제로 봤을 땐 정반대로 가지 않았느냐. 정반대로 가고. 민주화도 볼까? 그래. 자, 경제를 계속 해볼까요? 자, 그래서 뉴라이트 이렇게 한다. 자, 그럼 이 경제를 잘 봤을 때, 민주화 바로 할게요. 왜냐, 경제 일제시대 할 때 섞여버리니까. 예. 자, 민주화도 보면 알겠죠? 우리 60년대, 70년대, 물론, 유신체제 나빴지? 이 사람도 인정합니다. 유신체제는 아주 인권을 억압했어. 그렇지만 뭐냐? 빵이 그 당시는 뭐죠? 빵조차 없었던 가난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지 않네. 절대 빈곤 속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하면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 시기에는 너무 빈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다. 따라서 뭐냐? 이 경제 성장에서 때로는 뭐냐면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속도, 스피드요. 근데 이 시기 뭐냐?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가 뭐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뭐냐? 냉전체제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가장 좋았던 조건이라는 겁니다. 후진국에 수많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쉽게 말하죠.
따라서 뭐냐면 요 시기는 뭐냐면 요 짧은 60년대, 70년대에는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뭐냐? 민주주의 온갖 절차 이야기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어떠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즉 민주주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절대 빈곤이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한시바삐 최저 생존을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경제 성장에다가 몰입하지 안 된다. 그래서 따라잡아야 된다. 이것이 캐치업 이론이에요. 캐치업.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라이트 쓰는 용어에 캐치업. 따라잡아야 된다. 과거에는 누가 썼죠? 로스터는 립 오프라 했죠? 들어보셨나요? 로스터에. 예. 도약 단계. 요즘 캐치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서니까 부득이하게 세계사적으로 나오는 유리한 조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몰입하다 보니까 다소 뭐냐? 오토바이가 빨리 달리다 보면 타이어에 좀 연기가 나는 거 아니냐.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독재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이해하지 말고 이러한 후진국으로부터 빠른 탈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각하의 고독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최장집 선생님도 끄덕끄덕한 얘기예요. 최장집 교수도. 예. 예. 그래서 다만 최장집 교수는 뭐냐? 70년대는 안 해도 됐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최장집 교수는. 60년대는 그럴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최장집 유신까지는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예. 저는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만 못하리라 하는 말도 있는데 그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예. 그래서 바로 이 캐치업 이론 가지고 합니다. 따라서 뭐냐? 이 캐치업 이론에 대한 민주주의가 설명이 돼요. 이 사람들 뉴라이트 입장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즉 시간을 우리가 속도와 거리 그죠? 예. 시간의 관계잖아요. 따라서 속도를 빨리 해서 거리를 빨리 가는 만큼 여러 가지 마찰은 커지겠지만 그것만큼 그렇게 빨리 했기 때문에 뭐냐? 80년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80년대 와서 이 80년대 왔고 그렇게 해서 뭐죠? 비로소 빵의 문제에 충족됐기 때문에 87년도가 이들이 87, 60 투쟁을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이들은 87년 60 항쟁을 이른바 넥타이 부대의 혁명이라고, 넥타이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뉴라이트는. 이 넥타이 혁명이라서 다른 말로 하면 중산층 혁명론입니다. 즉 한국 사회가 60년대, 70년대에 있어서 고도 성장을 지속하면서 물적 토대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분배가 된 것이 80년대 전두환 시스템 때라는 얘기예요. 3조 호황 때부터 해서 분배로 가기 시작한다. 고도 성장이. 이렇게 해서 뭐냐? 사회의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산층 아시겠죠? 미들클래스. 바로 이 중산층이 80년대 형성이 되었고 이 80년대 형성된 중산층이 뭐냐? 이제는 삶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독재로는 계속 안 되겠다라고 해서 들고 일어난 게 60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시작은 했지만 뭐냐? 이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냈던 핵심 세력은 직장인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저 눈물 나서 나 대학원생이라는 줄 알았어. 난 그때 대학원생인데 나도 넥타이 메고 나갔거든요. 나도 명동성당에 있었지만 그때 직장인도 명동성당에 거의 없었어요. 분임 토의할 때 내가 제일 고학번이었어요. 7고학번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몇 학번이십니까? 7고학번이야 하니까 막 박수 뜨겁게 쳐요. 우쭐했죠. 왜냐하면 저는 1980년 서울역 해군 때도 있었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같은 서울역 해군과 같은 북한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사가 이렇게 또다시 오는구나. 몰랐는데. 그래서 막 뜨거운 박 서서 그냥 감격했더니 그러면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바리케이트 조장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복면하고 맨 앞에 갔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 위크제 복면 한 척 찍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언제가 돼요? 그렇게 해서 87년 60을 맞이했고 재작년에는 딸이 또 나가자고 해서 또 60이 나갔잖아요. 네. 그 역사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역에 있다가 해군에서 있다가 학교에서 일주일을 술만 먹고 울었죠. 왜? 다 잡혀갔더라고요. 이화여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죠. 2학년 때니까. 나 87년도에는 대학원생 때 명동성당에 있으면서 서울역 해군을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비판한 걸 들었고 서울역대 해군만 안에서도 광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얘기할 때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오고 그러다가 나이 40대 후반에 50 바라볼 때
또 6월 10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죠? 촛불로 소고기 태우는 날이 있었잖아요. 예, 그럴 때,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내 딸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역사가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오늘 나와요 만나주면, 근데 몇 시인데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떴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역사는 알죠. 도둑같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중산층 혁명론이라고 이러한 부의 축제의 과정 속에서 바로 이들이 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 중산층 민주화론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얼핏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제도 학교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는 중산층 민주주의론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가면. 바로 안정된 어떤 그런 부의 속에서 중산층. 그래서 넥타이 부대가 가담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해서 핵심은 넥타이 부대였다 본 거예요. 이 중산층은 어디서 나왔냐? 박정희 시대 때의 고도 성장에서 나왔다. 그럼 따라서 뭐죠? 박정희 시대 때에 있어서 뭐죠? 경제 성장은 뭐가 된다? 한국 80년 민주화운동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해석이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특히 캐치업, 이 말이 아주 진짜 따라잡아야 될 시점이었잖아요. The point of catch-up이잖아요. 바로 그 시점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마르시 묵묵하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 이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용은 높이 찬양해요. 묵묵히 일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럼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파업하고 해서 여러 가지 비용 손실을 일으켰잖아요. 속도를 저감시키고 속도를 낮추게 했죠. 그래서 뭐죠? 졸지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안민지 교수가 조선일보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전부 다 공식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지 교수는 이때 우리 경제성장해야 되는데 이때 대만한 사람들 때문에 좌익들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이 더뎌지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많다. 비용 손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오히려 뭐죠? 민주화의 반역자가 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이해가십니까? 이는 기묘한 논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렇게 해서 이들에는 이 사람들이 갖는 민주주의는 천박하기 그지없지만 나름대로 억지로 맞춘 거예요. 실은 고등학교 때 배운 민주주의 지식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바로 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상관관계를 짓지만 이 핵심은 뭐다? 중산층 민주화를 전제하고 있고 이 중산층 민주주의가 나오신 전제는 박정희 시대 때 그러한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뒷받침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신 체제 시기의 독재라는 것은 뭐냐? 캐치업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이해해달라는 것을 해서 양해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반대로 따라서 이 시기에 민주화운동했던 사람은 이러한 캐치업하는 시기를 오히려 방해해놨던 민주화운동의 걸림돌로 그러니까 반민주 인사로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시기에 그런 뭐죠? 이 시기에 있었던 자본가들이나 엘리트들이나 정치가들은 뭐가 되죠? 민주화 플래너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속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외에는 이제 경제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렇게만 다 끊어서 얘기해서도 이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잘 분당 구조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그렇게 또 반공의 입장에서 있으면 이들의 주장이 잘 먹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냐?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60년대,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이 60년대, 70년대 대부분 관료들이 친일파들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적어도 관리 출신이나 군, 경찰, 법조 대부분이 전부 다 일제 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뭐 친일면 사전 보시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일본인 학자가 보더니 아우 참 잘 된대요. 그래요. 왜 하니까 대한민국 인물 사전이네요. 그렇다. 친일 사전이 아니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뭐냐? 이 경제 성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역사적 기원이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한 것이죠. 뭐 당연하죠. 그 60년대, 70년대 이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적 인프라, 그죠?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죠. 예, 기반 시설, 그죠? 그 다음에 물적 인프라스트럭처. 옛날에 이른바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에요.
이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제시대로 가는 겁니다. 이들은 일제시대를 원래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쪽 연구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뉴라이트들이. 최근에 와서 5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어디로부터? 전경련으로부터. 예. 어디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자, 이런 거죠. 물질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거예요. 자, 이 부에서 이건 박정희 시대 때 세계사적으로도 좋은 조건이긴 했지만 이때 뭐냐면 그냥 고도선 하기엔 뭔가 다른 게 있다. 역사적 기원이 있다 할 때 이런 거죠. 바로 뭐죠? 공항이라든지 항만 아시죠? 그죠? 도로, 철도, 쭉 가는 사회적 기반 간접 시설. 이게 일제시대 다 깔렸다는 거. 일제시대 연구해보니까 조선총독부 통계연구 보니까 다 깔아놨거든요. 놀래버린 거예요. 즉, 일제시대, 특히 1930년대 공업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공업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쫙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냐. 이 30년대부터 뭐냐면 조선인들이 관료로 진출을 많이 했어요. 즉, 관료 또는 기업인들이 여기 있죠. 네, 김성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데, 또 김연수라는 분들이. 그 다음에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다. 즉,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한해 뚝 떨어진 게 아니냐. 그럼 일제시대 때 뭐냐.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 것이 뭐냐. 안타깝지만 인정하자 뭐냐. 일제시대 때 그들이 깔아놓은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이러한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뭐냐. 박정희 시대 때는 거기에 대해서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호남평야 가봐라. 일제 때 경제정리 다 돼버렸거든요. 호남평야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욱할 거야. 야, 화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이제 냉정하게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뭐냐? 만들어진 식민지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학교 교육으로도 여러분 잘못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 잘못 배우고 있다.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는 물론 유례 없는 야만의 시대고 조선민족이 겪었던 역사에서 가장 한국민족이 겪었던 이들은 한국민족이라는 말을 안 쓰죠. 참. 한국 국민이 겪어야 했던 가장 비참한 역사다. 이건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 맞아. 그렇지만 하나 우리가 다 보자. 일본 애들이, 일본 놈들이 제대로 그래. 일본 놈들이 철도를 깔았어. 깐 거 당연히 수탈하려고 깔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탈하고 깔았지만 일본이 떠나갔잖아. 철도가 어디 가니 다 우리 거 됐잖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깔아놓았는데 결국은 길을 떠나면 우리 것이 됐잖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 고도선에 하시는 비용 투자를 절감했다. 일본 학교 많이 세웠지. 물론 식민지 노예 교육시키려고 했지. 그러나 한국인들 뭐야? 한국인들 스스로 교육열이 있어서 근대 교육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도 학교를 많이 세울 수밖에 없었어.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운 게 어디 가니? 배워서 남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들은 떠났지 뭐죠. 그때 교육받은 근대적 지식이 있어야 하느냐. 이게 거센크론 이론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 이론의 신경제사 쪽에. 그 후발 자본주의 국가나 식민지에서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스트럭처만큼 중요한 게 인적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식민지 모국 있죠. 제국주의 국가죠. 그래서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 근대를 압축적으로 빨리 배운다.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그냥 대안적으로보다 쭉 배우면 10년 걸릴 게 일본에 와서는 노하우가 많잖아요. 그럼 2, 3년은 압축해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아주 위험한 이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나쁘다 전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제국주의 좋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자기들도 일본 제국주의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쁘고 야만적인 지배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되겠다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성적이냐면 얘들이 뽑아먹은 것도 있지만 얘들이 준 것도 있다는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런 개뿔이에요. 준 게 뭐가 있다고. 정말이에요. 아, 멍이 남았겠죠? 두들겨 맞았으면. 네. 그 준 것이 철도나 이런 걸 쭉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이러한 수많은 일제의 경제 수탈 구조라는 고하 부분을 경제 수탈 구조 해석하지 않고 일제가 구축해 놓은 인프라스트럭처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물적 비용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각종 근대적 시스템이 들어왔죠.
병원이 있어서 보건정책이 실시돼 이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했냐? 근대적 문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명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시대의 핵심은 바로 식민시대 어떻게 보자는 게 문명화의 시대로 보자는 게 핵심이에요. 제국주의의 말발굽에 함께 들어 표현 멋있게 했어요. 제국주의의 말발굽과 함께 들어온 근대 서구 문명이 수용되고 축적되던 시기로 봐야 한다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명화식이다. 문명화. 놀라운 일이죠. 식민시대가 졸지 이들어가면 근대 문명의 축적기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근대적 교육을 받고, 그 다음 뭐죠? 그러면 조선총독부 소속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땐 친일 관료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근대 국가 행정 관료로서의 체험을 습득한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근대 행정을 체험한 사람. 군인은 뭐죠? 그렇기 때문에 해방된 후에 빨리 대한민국이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행정 체험을 배웠기 때문에 빨리 국가를 잘 돌릴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친일 기업인 김연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일제시기의 기업가 정신으로서 했기 때문에 해방된 후에 바로 이러한 일제시기의 기업 논리를 했기 때문에 해방된 후에 대한민국 경제를 빨리 할 수 있는 기업가 능력을 배양한 사람들. 그 경찰은 뭐가 돼요? 근대 치안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한 그룹이 되죠. 그러면 일제 때 친일 장교들은 뭐가 돼요? 근대 군사 작전을 습득하고 전쟁 체험까지 함으로써 해방된 6.25 때 승리를 경험했다. 이들이 없었다면 우린 졌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6.25 때 이긴 비결이 뭐냐? 일제 때 일본군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해가지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켰다. 따라서 일제시대 군인 경험은 뭐다? 훗날 만들어질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을 대항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자처럼 훈련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처럼. 진짜입니다. 근데 그 유족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이 뭐죠? 근대를 위한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문명화예요. 이렇게 돼서 일제시대를 미화시킨 것을 같다는 얘기입니다.